안녕하세요. 오늘은 LG 또는 구글 넥서스 5 마시멜로 버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해당 모델은 2013년 11월 1일 날 한국 시간으로 안드로이드 키캣과 같이 공개된 모델로 안에 크레이트 400 쿼드코어 퀄컴 스냅드래곤 800 프로세서랑 아드레노 330 GPU 그리고 2GB 램 그리고 16 또는 32기가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해당 모델은 넥서스 폰 중에서 처음으로 LTE를 처음부터 지원한 기종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갤럭시 넥서스도 LTE를 지원을 했으나 그건 미국 파생형에만 해당이 되고 배터리나 그런 거 완전 호환 안 되는 그런 파생형이고, 기본형으로 이제 LTE를 처음 지원한 거는 이게 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1, 2, 3, 4, 5, 블루투스 4.0 그리고 뒤에 NFC 2300mAh 내장형 배터리에 치 무선 충전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모델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안드로이드 4.4를 기본 탑재를 하고 지금은 6.0.1까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잠금 화면을 보면은 여기서 구글 음성 검색을 바로 간다거나 이렇게 한 발짝 냈는데 이런 식으로 소리는 들리는데 UI가 안 보이지? 이런 식으로 인내심을 필요하면서 음성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바로 카메라를 바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뜨고,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려서 언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 넥서스 5가 최초로 구글 나우 런처를 탑재한 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넥서스 4나 그 이전에는 홀로 런처라는 그런 런처를 사용했었죠. 요 구글 나우 런처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만든 게 아니랄까봐 여기 위에 삭제가 불가능한 구글 검색 위젯이 이렇게 떠 있고, 이렇게 빈 공간을 누르면 요 구글 검색 위젯은 삭제나 안 되게 돼 있죠. 여기서 배경화면을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위젯을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 홈화면 설정을 갈 수 있습니다. 홈 화면 설정에서는 맞춤 업데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으로, 가장 왼쪽으로 가면은 요 구글 나우가 홈 화면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저걸 별로 안 좋아해서 꺼놓고, 그리고 홈 화면 회전 같은 경우는 태블릿처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홈 화면을 회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노티바를 이렇게 내리면은 지금 알림들이 이렇게 나오고, 한 번 더 내리면은 이제 빠른 설정 토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 알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온 거를 두 손가락으로 해서 더 확장된 알림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해서 닫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여기 조그만한 버튼으로 모든 알림을 다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앱 화면으로 가면 여기 앱이 가나다 순으로 정렬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이렇게 세로로 올리고 내려가지고 모든 앱을 볼 수 있게 돼 있고, 이 오른쪽에 핸들로 이렇게 빨리 이동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기억하면은 기억 가장 앞에 있는 게 가장 크게 확대가 되는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 저는 귀여운 것 같아요. 요게 원래 안드로이드 4.4 처음 나왔을 때는 가로로 요 카드 쌓기 형식으로 있었다가 요 6.0부터 상하 가나다 배열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순정 안드로이드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요 순정 안드로이드가 제 취향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기능도 부족하고, 기본 앱들도 상태가 영 별로라, 소니에서 자체 만들어진 그 음성 녹음 앱을 사용을 하고 있고, 요 음악 앱 같은 경우도 배가에서 갖고 와가지고 APK 추출해가지고 여기다 깔았더니 잘 실행이 되네요. 예전에 이거랑 똑같은 스펙의 스마트폰, 샤프 아쿠스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거기서는 에러가 뜨는데 여기서는 잘 실행되는 거 봐서 그 핸드폰 나중에 시간 되면 그거 리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음악 앱도 요 기본에는 구글 플레이 뮤직인데 그거 너무 불편해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배가에서
APK 추출해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뭐 파일 관리자 같은 경우도, 그리고 동영상 앱 같은 경우도 다른 서드파티 앱을 따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 포토, 구글 포토도 저는 구글 포토를 뭐 기존에 뭐 무료 업로드 됐는데 뭐 6월 1일부터 이제 다 끝나기도 했고, 그리고 포토 앱 자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은데, 뭐 사진 앱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서드파티 앱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아쉬운 대로 구글 포토를 쓰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그래도 여기 기본 앱들을 몇 개 살펴보자면, 계산기 앱 같은 경우는 여기서 라디안 또는 도를 변화를 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여기서 밑으로 내리면은 지금까지 검색했던 계산을 했던 기록이 나오고, 여기서 왼쪽으로 밀면 이제 공학용 계산기가 다 나옵니다. 저는 이 계산기 앱이 가장 좋은, 구글의 그 멀티 리얼 디자인의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그리고 설정에 가서 테마 설정으로 밝게 할 건지 어둡게 할 건지 뭐 그런 설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이제 기본 앱 중에 이제 카메라 앱을 보면은, 카메라 앱에 가면 여기서 이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타이머를 3초, 10초 해서 설정도 가능하고, HDR을 끄거나 킬 수도 있고, 방금 또 카메라 오류가 생겼는데 이거 안 그래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서 플래시를 자동으로 할지 켤 건지 아니면 강제로 끌 건지 설정도 가능하고, 여기 전 후면 버튼, 전환 버튼, 여기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해서 비디오 리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포토스피어 사진, 파노라마, 아웃포커스, 그리고 설정이 있고, 이 포토스피어 사진 같은 경우는 사진을 이렇게 돌려서 여러 장을, 거의 한 20 몇 장을 찍는 것 같은데 그걸 다 합성을 해가지고 VR처럼 사진을 찍는 모드고,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반구 모양으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9장을 찍어서 기존 사진보다 더 큰 사진을 찍거나, 요 세로로 파노라마를 찍거나 아니면 가로로 파노라마를 찍을 수 있는 옵션이 있고, 포토스피어는 아까 그 방구 모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다 돌려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고, 아웃포커스 같은 경우는 뭐 요걸 하면은 요걸 찍어서 이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요거를 뒷 배경을 흐리게 해주는 건데, 뭐 요즘 인물 모드라고 하는 게 언제부턴가 막 인기로 막 하고 있는데, 요거는 피사체 배경을 흐리게 처리하는 건데, 요즘 핸드폰처럼 2개 이상의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거리를 비교를 해가지고 뒤에 있는 거를 백그라운드를 날려버리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카메라 하나로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올려가지고 각도 달라진 거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건데, 뭐 그리고 이제 설정에 가면은 여기 해상도 및 화질에서 후면 카메라 그 해상도를 최대 8메가에서 0.9메가까지 4:3 또는 16:9로 변경할 수 있고, 전면 카메라도 4:3 또는 16:9 설정이 가능하고, 최대 1.2메가에서 최소 0.1메가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FHD 1080까지, 전면 카메라는 720p HD까지 가능하고, 파노라마 해상도도 여기서 고화질로 할지 아니면은 저화질로 해서 빨리 찍고선 저장을 할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 위치 저장 지오 태깅도 가능하고, 아까 뷰파인더에서 이렇게 바둑판 3:3 이것도 설정이 가능하고, 고급에서 수동으로 도출 이거를 끄면은 아까 여기 밝기 조절이 없어졌죠. 뭐 이런 설정이 가능한데, 이 카메라 앱이 문제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갑자기 이유 없이 강제로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이 OIS 메커니즘도 문제가 있는지 가끔 핸드폰에 요 가만히 있는데 뷰파인더로 보면 요 사진이 아지랑이처럼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래서 그냥 그 상태에서 찍으면 당연히 뷰파인더에 보인 것만큼 흔들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살짝 흔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초점도 엄청 못 잡아요. 이게 특히 야간 사진에 초점을 잡으려고 하면 진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요 터치로 해가지고
수동으로 초점을 잡아주는 게 훨씬 빨리 잡힙니다. 이 초점 문제는 이따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제 그 사진 퀄리티를 보자면 뭐 그냥 그렇습니다. 8년 전 기기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고, 지금 봐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사진은 아니죠. 당연히 8년 전에도 별로였으니까. 그래서 사진을 몇 장을 보면 사진 그 색상이나 뭐 그런 거는 제 취향과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 색감이라는 그런 게 좀 많이 심심하게 촬영이 되고, 그러고 접사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 그 가까운 물체를 초점을 잡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뭐 그것도 그냥 손으로 눌러가지고 초점을 잡아주면 초점 잡는 데에는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초점 맞춰주는 데 오래 걸리는 거지, 초점 자체는 맞아가지고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간 사진인데, 야간에는 초점을 거의 높은 확률로 못 잡고, 뭐 이거야 뭐 사진 모드일 때는 이거 눌러가지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찍으면 되지만, 그 아까 파노라마나 포토스피어 모드 같은 경우는 요 터치를 해서 초점을 잡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핸드폰이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중간중간 초점이 안 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 포토스피어로 찍은 걸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찍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밑에 찍을 때는 초점이 제대로 잡혀서 나왔는데, 요 위에 찍을 때는 초점을 못 잡고선 완전히 날아가 버린, 그래서 완전 이상한 사진이 돼버렸죠. 여기는 초점을 못 잡고 여기는 초점이 잡혀있고, 요 뒤에 건물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초점이 잡혀있고 여기는 초점이 안 잡혔죠. 그리고 이 건물도 밑둥이는 초점이 잘 잡혀있는데 위에 옥상 부분은 초점이 완전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초점을 잘 잡다가 여기서 초점을 완전 놔버렸죠, 사진이. 여기도 그렇고. 이게 제가 몇 번을 시도했는데 거의 비슷한, 일부 부분에서 계속 초점을 못 잡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밤에는 포토스피어 사진은 찍기가 힘들지 않을까. 여기 온 김에 파노라마 사진도 보자면은, 파노라마 사진은 포토스피어는 이제 위에, 그러니까 가운데 한번 찍고 위에 3개를 더 찍고 밑에도 3개를 더 찍고 그런 식인데, 파노라마는 스피어 포토에서 이제 이 가운데만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여기서는 초점 거의 문제없이 잘 찍혔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한번 생기면 이게 계속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답이 없고, 요거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인데 9개로 찍는 거 있었죠. 그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찍고 여기 찍고 해가지고 이거 합성을 한 건데, 여기도 보면은 밑에는 초점이 안 맞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흐릿하게 찍힌 걸 볼 수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반구 모양으로 찍는 건데 약간 오한 렌즈 느낌,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찍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합성이 깨끗하게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도 뭐 재밌게 찍을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더 이상 요 기본 앱은 딱히 볼 게 없기 때문에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설정에 가면 무선및 네트워크에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데이터 사용량 설정이 가능하고, 더보기에 가면은 비행기 모드, NFC 토글, 안드로이드 빔, 그리고 뭐 데이터 핫스팟, VPN, 이동통신망, 그리고 긴급방송 설정이 가능한데, 요 NFC의 안드로이드 빔은 보면은 요 NFC 기술로 이제 블루투스에 자동 연결하고 공유해주는 기술로 삼성의 S빔의 하위 호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을 친구한테 전송을 해주고 싶은 게 있다. 뭐 이 사진을 전송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유하기 뜨고, 여기서 이거 사진을 누르면은 바로 여기서 공유 중 이라고 뜨고, 여기서 수락을 하면은 이제 공유가 진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안드로이드 빔이 S빔의 하위 호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안드로이드 빔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로 연결하기 때문에 전송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S빔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줘 버리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더 많은 용량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S빔은 주위에서 몇 번 사용을 한 적은 있는데, 뭐 저 스스로도 이제 삼성 핸드폰끼리 전송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했었고 했는데, 이 안드로이드 빔 같은 경우는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그냥 수동으로 와이파이 다이렉트 연결한 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설정에 가서 디스플레이를 보면 여기서 밝기를 수동으로 조절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자동 밝기를 활성화 버튼도 있고, 배경화면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화면 꺼짐 시간을 설정도 가능하고, 전원 버튼 2번 눌러서 카메라 열기, 그래서 딱딱 눌러서 바로 카메라를 실행을 할 수 있는데, 뭐 빨리 실행은 된다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실행을 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다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고, 뭐 그리고 화면 보호기 설정, 글꼴, 뭐 자동 회전, 전송, 소리에 가면은 미디어 볼륨, 뭐 그런 각각 볼륨 설정 가능하고, 벨소리 변경, 그리고 기타 소리에서 뭐 이런 피드백 소리, 그래서 뭐 전송할 게 있으면 여기서 바로 전송도 할 수 있고, 여기 알림 LED 등이 여기 숨어 있는데 요거를 표시할지 안 할지, 그리고 알림을 기기가 잠겨 있을 때 알림 내용을 표시를 할지, 아니면 잠금을 풀었을 때 표시를 하고 거기서는 그냥 비공개 상태로 보여줄지, 보안 관련이죠. 그리고 어떤 서드파티 앱이 알림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그 권한을 줬다 뺐다 할 수 있고, 여기 알림 일시 중지라고 해서 방해 금지 모드 같은 게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중요한 알림만 허용해가지고 어떤 알림을 요거 켰을 때 어떤 알림을 나한테 알릴지 뭐 그런 설정이 가능한데, 그 iOS 15에 들어간 기능 중에 뭐 15분 이내에 3번 이상 같은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은 통화를 허락하는 옵션은 이번에 들어간 건데, 요거 2013년도에 출시된 핸드폰에 이미 있네요. 뭐 이건 3번이 아니라 2번이긴 하지만 15분 이내에 같은 사람으로 다시 전화가 오면은 통화를 허용하는 이 옵션. 근데 3번씩이나 통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보통 2번까지만 시도를 해가지고, 뭐 이제부터 iOS 15에서 그 기능이 쓰면은 이제 3번씩 하는 사람이 있겠죠. 뭐 어쨌든, 그리고 뭐 자동 규칙으로 해서 약간 루틴처럼 해서 언제 요 규칙을 자동으로 킬지, 그래서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끌지 이런 식으로 요일 설정 가능하고, 그리고 뭐 이벤트 해가지고 날짜 아니 일정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정이 있으면 이렇게 한다, 뭐 그런 규칙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가면은 여기서 설치된 모든 앱을 볼 수 있고, 여기서 뭐 앱을 각각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을 안 함을 설정을 한다거나, 데이터를 지우거나 캐시를 지우거나 권한을 주거나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알림 설정을 할 수 있고, 여기 보면은 들어가면은 다 자세히 나와 있죠. 권한을 줄지, 알림을 어떻게 받을지, 기본적으로 디포트 값을 이걸로 열지 아니면 다른 걸로 열지 뭐 그런 설정이 가능하고, 여기 설정에 가면은 이제 어떤 앱에 어떤 권한이 들어갔는지 여기서 다 보고, 여기서 바로바로 하나씩 설정도 권한을 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필수로 필요한 권한을 뺏으면은 앱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리고 앱 링크 해가지고 지원되는 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기본 앱을 어떤 거를 사용할지 설정, 뭐 그리고 다른 앱 위에 그리는 거 허용을 해줄지, 시스템 설정을 수정을 줄지 말지, 그리고 배터리 최적화를 켤지 끌지 뭐 그런 옵션도 다 있습니다. 뭐 그리고 저장소 가면은 이제 지금 현재 저장소가 나와 있고, 총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10기가고 나머지 이렇게 있고, 총 16기가인데 대충 한 3.5기가 한 3기가 정도는 시스템으로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가면은 지금까지 사용한 배터리 그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배터리 세이버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요 배터리 세이버를 키면 요 CPU 클럭을 0.7GHz로 제한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겁나 느려져요. 이게 배터리 세이버를 키면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또 이거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실험하려고 배터리 세이버를 켜고 이제 블루투스로 노래를 듣고 이제 요 시계도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여기 시계에서 전화가 온다고 진동이 울리고 이제 이어폰에서도 전화가 온다고 요 벨소리가 이어폰에서 들리는데, 요게 화면이 안 켜져요. 화면이 안 켜져가지고 이거 핸드폰이 반응이 없으니까 핸드폰은 진동도 안 오고 뭐 아무 반응도 없어가지고 결국 그 전화는 못 받았어요. 근데 웃긴 게 전화가 끊기자마자 화면이 켜지고 여기서 부재중 전화 아이콘이 여기 상태방에 딱 생기는데, 그거 딱 보고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핸드폰으로 쓸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배터리 세이버를 꺼버렸는데, 뭐 배터리를 전략을 위해 뭐 CPU 클럭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다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스마트폰이기 전에 핸드폰으로서의 본분을 잊으면 안 되는데,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못 받는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 세이버 요거 켜고 사용하는 거는 아마 진짜 참을성을 기르고 싶지 않다는 거 빼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용할 절대 이건 켜서는 안 될 뭐 그런 거의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고, 메모리 가면은 이제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그러고 어떤 앱이 메모리를 많이 먹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자 가면은 이제 사용자를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용량도 16기가에서 작아 터지는데 여기서 사용자를 추가를 하면은 뭐 둘 다 제대로 된 사용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뭐 손님 계정도 할 수 있는데, 손님 계정 같은 경우는 전환하는 게 진짜 오래 걸리는데, 요 계정 전환이 윈도우에서 계정을 전환하는 거랑 비슷하게 변경이 되는 건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로그아웃 중 이거 뜨고 막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아 그래도 얘가 로그아웃을 시키고 있고 뭐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시각적인 그런 게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그냥 핸드폰이 렉이 걸린 건지 아니면 뭐 안에서 뭐가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답답해요. 이거 지금도 이거 계정 바꾸다가 지금 또 목통이 됐는데, 아 됐다 드디어 떠가지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 그 나랑 따로 분리된 그런 계정이다. 요거 설정도 달라가지고 좀 더 밝게 보면은 요 사진 같은 경우도 사진이 없다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사진도 완전히 다 사진이야 뭐 그런 모든 그게 다 분리돼서 된다고, 그 보관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탭앤페이로 해서 이제 뭐 구글 페이가 되는 곳에서는 이걸로 바로 결제도 할 수 있고, 위치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핸드폰 그 GPS만 위성 항법 장치로만 이제 활성화를 할지, 아니면 네트워크 기반으로 위치를 정보를 활성화를 할지, 아니면은 둘 다 사용할지 설정이 가능하고, 해당 모델은 위성 항법 장치로는 GPS랑 글로나스 두 개의 항법 장치의 신호를 인식을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에 가면 이제 화면 잠금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잠금 화면에 메시지를 표시할지, 그리고 핸드폰을 암호화할지, 심카드를 잠금을 설정을 할지, 키보드 칠 때 비밀번호를 보이게 할지, 기기 관리자를 설정을 할지, 아니면은 그 설정을 철회를 할지, 알 수 없는 소스에서 그 앱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지, 뭐 그런 화면 고정, 그런 보안 관련 그런 게 있고, 화면 잠금을 보면은 이제 없음, 스와이프, 패턴, 핀,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 안드로이드 4.0 갤럭시 넥서스 처음 났을 때 이제 막 얼굴 인식 그 자랑하면서 광고도 찍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얼굴 인식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기기도 4.4부터 없어졌는지 그거까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없고, 요 패턴을 보면은 대충 요런 느낌으로 패턴이 설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알림을 어떻게 표시할지 그런 설정, 그리고 패턴을 표시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고선 하면은 올리고선 이제 패턴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핀 같은 경우도 왜 키보드 자동으로 안 올라오는 거야? 이거 자동으로 올라와야지. 핀을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화면이 올라오고, 요즘 갤럭시 같은 경우는 OK 버튼 안 누르고 바로 그 맞는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그런 옵션은 없습니다. 비밀번호도 최고 4개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 구글 키보드가 떠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락 스크린에서 여기 계속 동그란 거를 길게 눌러서 락을 해제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스마트 락 기능을 켜놨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잠깐 보자면, 일단 맞다, 이거 비밀번호 해제하면은 못 보지. 스마트 락에 가면은 비밀번호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옵션이 뜨는데, 요 스마트 락이 뭐냐면 신체 활동 감지, 그러니까 여기 핸드폰이 내가 이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거를 인식을 하면은 이제 핸드폰이 그 자동 잠그지 않고 잠금 해제를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내할 수 기기 있는 기기를 블루투스 연결된 기기를 추가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워치가 연결돼 있으니까 또 요게 자동으로 켜지게끔 설정을 해놨는데, 요 비슷한 게 iOS 14.4에서 애플워치로만 해주는 게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죠. 뭐 요거랑 기본적인 거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장소를 추가를 해서 그 장소 위치에 있을 때 암호를 없애주는 뭐 그런 기능이 있고, 요 스마트 락은 진짜 편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없음을 하면은 아까는 스와이프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스와이프 없이 그냥 바로 켜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도 핸드폰 터치 스크린이다 보니까 스와이프라도 해가지고 뭐 다른 거 잘못 눌리는 거를 방지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스와이프로 놔두고, 그리고 여기 화면 고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비밀번호나 핀, 패턴 뭐 그런 걸 같이 사용할 때 더 강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요 시계 앱을 공유를 하고 보여주고 뭐 다른 거를 접속을 못하게 하고 싶다, 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핀이 생기는데, 이게 화면이 고정이 돼 가지고 이제 이걸 받은 사람은 요 시계 앱 자체 안에서 활동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그게 되지 않죠. 그러고 잠금 화면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요걸 길게 눌러서 요거를 해제를 한다고 해도 바로 화면이 잠겨 버려 가지고 요 스마트 락 기능과는 상관없이 바로 잠겨 버려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뭐 다른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 앱을 제외하고는 접속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뭐 계정에 가면은 이제 계정을 삭제 또는 추가를 한 거나 아니면 동기화 여부 그런 거를 변경할 수 있고, 구글은 구글 계정에 대한 설정, 그리고 언어 및 키보드 가면은 언어 및 키보드 가면은 언어에서 진짜 많은 언어를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왜 일본어가 메뉴에 있어? 어쨌든 맞춤법 검사기 해가지고 요거를 검사기를 킬지 안 킬지, 그리고 개인 사전을 등록을 할지, 특히 사람 이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바뀌면은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설정을 할 수 있고, 키보드에서 뭐 요 G보드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아무나 다운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G보드를 별로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 특히 한국어 이거 천진으로 하면은 진짜 오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G보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나마 믿고 쓸만한 키보드가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서드파티 중에서는 요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키보드 언어 설정 가능하고, 여기서 또 웃긴 게 요 밑에 내비게이션 바가 흰색으로 완전 표시가 되면서 진짜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죠. 이런 보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이고 그러니까. 유저 테마 설정도 가능하고, 환경 설정 가서 뭐 기본적인 키 레이아웃 그리고 피드백 같은 거 변경이 가능하고, 뭐 텍스트 수정 아니면 글라이드 입력해가지고 스와이프 입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음성 입력 관련된 거 클립보드 뭐 그런 거에 대한, 요거는 지금도 G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검색을 해서 다운받으면 모든 같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및 초기화해서 이제 구글 계정을 백업을 하고 아니면은 복원을 할지 뭐 그런 거, 그리고 설정 또는 전체 초기화 그런 설정이 있고, 날씨 및 시간 가면은 이제 날짜랑 그 시간을 어떻게 할지, 형식을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거 기본적인 설정. 접근성에 가면은 그 접근성 기능 설정 이렇게 있고, 인쇄는 인쇄고, 그러고 바로 휴대전화 정보로 가겠습니다. 이 휴대전화 정보에 가면은 이제 시스템 업데이트를 있어서 업데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대놓고 이 기기에 정기 업데이트 지원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고, 여기서 상태에서 뭐 핸드폰 상태를 볼 수가 있고, 여기 안드로이드 6.0.1 버전 정보에서 가면은 이렇게 플라피 버드 같은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리고 보안 패치 수준 있고, 또 여기서 빌드 번호
여기서 한 10번 정도 연타를 하면은 개발자 옵션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시스템 UI 투어 같은 경우는 잠깐 제가 설정해서 삭제를 할게요. 삭제를 하면은 여기서 노티바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설정 아이콘을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축하합니다. 시스템 UI 튜너가 설정에 추가되었습니다 하고서 여기 추가되는데, 요게 약간 예전에 삼성 쿨락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순정판 쿨락 느낌인데, 뭐 딱히 막 바뀌는 게 막 쿨락처럼 막 와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고, 다른 설정에서 여기서 이런 거 뭐 나는 손전등을 많이 쓰니까 여기다 놔둘 거야, 뭐 이런 그냥 위치 배열 바꾸거나, 아니면은 전송을 안 쓰니까 너는 삭제 하거나, 아니면 여기 타일 추가해서 다시 나 전송 필요해 하고서 이렇게 한다거나, 상태 표시줄에서 뭐 어떤 거를 볼지, 막 비행기 모드는 안 쓰니까 안 볼 거야, 와이파이도 너 끌 거야 하면은 여기가 사라지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여기 배터리 퍼센트가 표시가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저는 다른 서드파티 앱을 깔아 쓰는데, 여기서 이걸 할 수는 있는데 여기 아이콘 안에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진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냥 서드파티 앱을 사용하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요 배터리를 보면은 핸드폰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지는데, 짧으면 화면 켜짐 기준 3시간, 많아야 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8년 전 핸드폰 치고 요 정도면 상당히 오래 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저는 넥서스 시리즈가 요 배터리가 워낙 안 좋은 걸로 악평이 높아가지고 요게 오래된 폰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준수하게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충전이에요. 뭐 요거 나온 시기다 보니까 2013년도 후반에 나온 거니까 고속 무선 충전은 기대를 안 합니다. 그때는 무선 충전이 처음 막 도입된 그런 시기였으니까. 근데 유선 충전 자체도 제가 15W 충전기랑 25W 충전기 둘 다 시도를 해봤는데 5W 이상으로는 충전이 안 됩니다. 제가 그 전류 테스트 하는 거 껴져 있어서 그럴 5W밖에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빼고 충전했는데, 충전 시간이 비슷한 거 봐서는 5W로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스펙상 제가 알기로는 이거 10W까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종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유선, 무선 둘 다 5W로 충전이 되어 매우 느립니다. 무선으로 충전하면 완충까지 대략 3시간 15분, 유선 충전으로 하면 대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 퀄리티를 보면 대충 뭐 대충 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요거는 스피커가 좋다고는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 스피커의 위치가 문제인데, 요 스피커가 요 왼쪽에 있습니다. 요게 뭐가 문제냐,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볼 때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 스피커를 자동적으로 가리게 제도, 그러면은 최대 볼륨인데 소리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작고 울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뭐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하거나 해야 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볼 때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해서 영상을 보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불편했습니다. 스피커 위치가 하단의 왼쪽은 좋은 스피커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흰색 같은 경우는 이염 문제가 진짜 심한데, 제가 이거 한번 이염 들어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닦은 건데, 요 갈색 케이스를 끼니까 여기 이렇게 붉게, 벌써 2주도 안 썼는데 이렇게 이염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염 문제는 있다 라고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뭐 이것으로 요 넥서스 5 마시멜로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해봤고, 다음에는 요 넥서스 5 2021년에 사용이 어떤지, 그리고 게임 성능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